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37기 대비 감정평가 이론의 커리큘럼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36회 시험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그거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37기를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기에 앞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유형별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는 2차 감정평가 이론의 김원규 평가사고요.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커스의 정규 커리큘럼은 이렇게 4월, 7월, 9월, 11월에 시작을 해서 연말 12월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 이론은 끝이 났고 이번 7월부터 기초 문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정규 커리큘럼은 이렇게 쭉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연말에 끝이 나고 그럼 연말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GS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주시다가 37회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정규 커리큘럼의 기본 이론 때, 기초문 풀 때, 중급문 풀 때, 기출문 풀 때는 뭘 하고 무엇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실무 이론 법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압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 평가 이론은 다른 실무나 법규에 비해서 그 뭐랄까 공부 순위가 조금 떨어져요. 일단 실무 잡고 법규 잡고 보통 이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는 4월에 다 실무 이론 법규가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실무 법규는 열심히 들으시는데 이론은 그닥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기본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번 시험이 끝나고 다시 기본 이론을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4월에 실무 법규 듣느라 못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물론 암기도 함께 병행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실무 법규 암기하기에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요때는 암기는 할 수 있으면 하되, 안 되면은 암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감정평가 이론이 대단히 난해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기본서를 계속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이제 강의를 들으면 더 쉽게 아는 거고 더 쉽게 암기가 되는 건데, 강의를 안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엄청 수준이 높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가 아닌 이해를 위해 기본서를 다독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독을 하느냐, 매일매일 한 권을 다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는 아니고,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수험생 시절 전에는 신문 같은 거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그냥 범위를 정해서 하루에 20페이지씩 읽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루에 한 단원씩 읽겠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싹 읽어주고, 화장실 가서 읽으셔도 되고, 그냥 아침에 침대에서 쓱 읽고 공부 시작하셔도 됩니다. 밥 먹으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회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가 되면 좋대, 아니면 이해를 위해 읽기만 많이 읽어달라. 그리고 다만 이제 좀 읽다 보면 지루하실 거예요. 사실 같은 내용의 책을 계속 읽는 거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 조금 지루한데? 나 이 뒤에 무슨 내용 나올지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는 대충 이제 목차별로 혹은 키워드별로 이제 연결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자, 가치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치 형성 과정 챕터를 배울 텐데, 이 챕터를 배울 때 그냥 가치 형성 과정 파트네 하고 읽자, 이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어떤 목차가 처음에 나왔더라? 가치 발생 요인이 먼저 나오더라.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왔지? 가형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요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목차별로는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는 거고, 키워드별로는 여기 가발료 내에서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런 거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가형료에서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떠올리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듣기만 해도 되게 쉽죠? 요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기본 강의를 듣는 순간에는요. 요 시기에는 딱 요 정도만 해주셔도 중간은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읽지조차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내용 읽을만 한데? 라고 생각이 들자마자부터 실무랑 법규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실무랑 법규가 중요한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결국 세 과목을 모두 다 잘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게 뭐 실무 100점 맞고 나머지 뭐 0점 맞아도 되는 뭐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중에 정말 고생하기 싫으시면 지금부터 기본 강의 때부터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이제 기초 문제 풀이 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라고 명명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뭔가 분석을 하고 문제 분석을 하고 뭐 심오하게 생각을 해서 풀 정도의 난이도는 아닙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내용 좀 알고 암기 조금 됐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만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암기가 시작돼야 돼요. 전에는 이제 읽기만 했다면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종전에는 기본 강의 시간에는 자, 감정평가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원래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요거를 그냥 감정평가란 경제적 가치 판정 약간 요 정도 단어만 생각이 나도 돼요. 기본 강의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기초 문풀 시간 때부터는 그런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의의는 정확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암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의 내용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거를 다 외우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를 외워야 되냐? 기본서의 목차랑 그 목차 내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키워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발생 요인이다 라고 하면 가치 발생 요인에는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다 정도. 뭐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면은 공간적 범위 측면에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내용적 측면에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다 정도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딱 목표랑 똑같습니다. 의의, 목차, 키워드 위주의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때 암기를 안 하고도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막판에 정말 엄청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짜 막판에 고생하기 싫으시면 이때부터 암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것만 해도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 문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문제풀이를 갑니다. 그럼 요때부터는 약간 문제 분석도 하고 목차 생각을 조금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외우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한 거를 좀 생각이라는 거를 조금 해야 되는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일단 우리 이제 뭐 객관식 시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시험도 보셨을 거고 중개사를 따신 분들은 중개사 1, 2차 다 객관식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럼 객관식 시험에도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맞은 걸 모두 고르라는 문제,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 이런 것처럼 유형들이 나뉘잖아요. 우리 이론 문제도 문제별 유형들이 있습니다. 유형들이. 그래서 A 개념과 B 개념을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 혹은 A 개념에 대해서 그냥 단순 설명하라는 문제, 혹은 어떠한 특정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의 경우에 어떻게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례형 문제 등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중급 문제 풀이 시간에 유형별로 각각 어떻게 목차를 잡는지, 내용까지 완벽하게 쓰면 너무 좋은데 이때는 이게 조금 내용까지 완벽하게 쓰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럼 하다못해 목차라도 예쁘게 잡아주시는 거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목차 잡기는 저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서 어느 정도 암기되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툭 치면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차 잡기는 중급 문제 풀이 시간에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 못해도 물론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합격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그 다음 달에
혹은 그 다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실 거예요. 정말 울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와, 미치겠다. 나 실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론 미뤄놓은 것 때문에 이거 이론도 해야 돼. 근데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다. 이론을 이제는 안 하면 이제 시험장 가서 백지로 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엄청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가 사실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완벽하게 쓰라고 아직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앞에서는 책을 읽기만 해라. 의 정도만 외워라. 여기서는 목차 정도만 잡을 수 있게 해라. 하는데 이것도 안 하시면 정말 뭐랄까 전업 수험생이라고 하기에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급 문제 풀이 시간에는 다양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접해보면서 요런 유형의 문제도 있구나, 저런 유형의 문제도 있구나 정도를 보면서 그 문제별로 목차 잡아보는 것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목차를 잡는다는 게 어떤 흐름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글을 쓰든 뭐 일기장을 쓰든 수필을 쓰든 산문을 쓰든 목차를 항상 잡거든요. 그렇게 목차를 잡아서 내가 이런 플로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잡아본다는 거는 문제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들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잡아보면서 조금 더 욕심을 조금 더 부려서 좀 더 나가면은 키워드까지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제 작은 소망입니다. 이게 이론 강사님들은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무 법규 중요성에 조금 밀려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열심히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은 소망인데 요거까지 해주시면, 키워드까지 적는 걸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자,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목차를 잡아볼 거예요. 자, 일단 뭐 금리 인하의 의미를 잡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뭐 의미 분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시장이랑 임대차 시장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뭐 대략적으로 잡는 겁니다. 자,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목차 잡기만 하면 요 정도에서 끝이 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키워드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대출받기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싼 값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수요가 늘어나겠네. 그러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싼 돈으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도 늘어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단기, 여기는 장기.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워드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의미 분류에 대해서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되시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분류로는 뭐 매매임대차 시장이 있고 뭐 지역별 시장이 있고 규모별 시장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정도까지도 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이 목차라도 꼭 잡아주세요. 자, 중급 문제풀이 되게 쉽죠? 여기까지도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부터는 이제 우리 정규 커리큘럼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조금 암기사항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는 이제 테크닉을 연마할 때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뭔가 학계에 제출할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 옆에 있는 쟤보다 답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좋게 말하면 테크닉이죠. 뭐 나쁘게 말하면 꼼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크닉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문제가 1, 2, 3, 4번으로 나오는데 1, 2, 3, 4번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일단 배점이 낮은 4번부터 풀어서 워밍업을 한 다음에 배점이 큰 1번, 2번, 3번 순서로 풀겠다. 근데 대충 보니까 2번이 내가 자신이 없는 파트네. 자, 그러면 3번을 먼저 풀고 2번을 풀어야겠다. 여차하면 2번을 버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 테크닉인 거거든요. 문제풀이 테크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계속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기출문제를 접해보면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로 문제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문제를 푸시다 보면, 우리 객관식 시험 때도 느꼈죠. 내가 자신 있는 파트,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어디에 자신 있어 하고 어디에 자신 없어 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문제풀이 순서부터 딱 잡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풀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인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가치 형성 요인 분석에 대한 문제는 잘 풀어. 다만 강론, 뭐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강론에 대한 문제는 잘 못 풀어 라는 거를 확실히 연습을 하고, 그럼 이제 강점 및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요걸 그냥 약점은 약점대로 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완을 해야겠죠. 근데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인 이상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보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서술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대비를 해둬야 돼요. 내가 여기 약하다고 해서 여기가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강점도 내가 잘 쓰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문제보다 잘 쓰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문제보다 이거를 잘 쓰니까 이거를 쟤보다도 더 잘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강점을 더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내가 잘하는 파트는 글도 되게 빨리 써지고 암기도 잘 되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암기하고 남들보다 더 예쁜 목차를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목차를 똑같이 3개 잡는다고 해요. 그럼 쟤도 3개 잡고 나도 3개 잡으면 비교 우위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용을 더 쓰던가, 아니면 내용을 더 참신하게 적던가, 아니면 목차를 더 잡아서 전체적인 분량, 가산점을 더 얻어가는 방식으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점을 개발해서 내 옆에 저 사람보다 득점을 더 할 수 있도록, 약점은 보완해서 감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기출 문제 풀이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 열심히 암기를 하셨다, 열심히 책을 읽었다 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이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한 11월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문제풀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문제를 계속 푸시다 보면은 나만의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강사들의 목차를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 것보다 그렇게 따라라도 하는 게 낫기는 한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사들의 답안을 따라하다 보면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면은 김원규 평가사는 A 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고 B 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더라. 나도 그래서 A 유형 이렇게, B 유형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이제 생각 없이 암기를 하잖아요. 그럼 C 유형이 나왔을 때 대비가 안 돼. 왜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목차 잡는 걸,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용을 쓰는 걸 연습을 안 했거든. 그래서 이 목차를 여기 쓰거나 이 목차를 여기 쓰면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문제풀이가 이상해져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생각하기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나는 배운 대로 썼고 분명히 분량도 충분히 많이 썼는데 왜 꽈락이 나왔지? 왜 40점을 못 맞았지? 라고 그냥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시험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반성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소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강사의 답안은 못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 강사들은 A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100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집에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옆에 기본서도 펴보고 옆에 논문도 펴보고 요렇게 하는 게 완벽한 답안이겠다 하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100분 안에 손으로 막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 강사들의 답안의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강사들이 여유롭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논문도 참고하고 기본서도 참고하고 타이핑한 그 답안을 따라하겠다고 하는 거는 되게 나쁘게 말하면 좀 건방진 생각이죠. 어떻게 그걸 따라합니까? 그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사들의 답안을 참고해서
그걸 이제 바이블처럼 보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만의 문제풀이 방법을 그리고 뭐 목차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규 커리큘럼 동안의 공부가 끝났고요. 요거를 조금 아까 지금까지 말한 거를 조금 모아서 얘기를 하면 평가 이론은 결국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가 이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론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보면은 총론은 일단 이해와 응용 위주의 학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들의 선배분들 저 윗기수까지는 사실 총론도 당연히 어떤 학문이든 이해와 응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암기에 치우쳐졌었어도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기출이 쌓이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무것도 나온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그냥 뭐 생각 없이 암기만 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35회, 36회가 그리고 37회가 되면서 총론의 대부분의 파트들이 기출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 종전에 잉여 토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37회 때 똑같이 잉여 토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잉여 토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례로 문제를 낸다던가 뭐 다른 개념과 복합적으로 해서 낸다던가 이렇게 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론은 이제 이해와 응용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다 똑같아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문제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중개사 시험도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금 문제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그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이제 점점 축적될수록. 그래서 이건 뭐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온 잘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의 선배분들보다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야, 이론은 디립다 암기만 하면 돼, 암기만 해도 40점은 나와 라는 시절은 이제 다 갔어요. 이제는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강론도 물론 이제 좀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모든 파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론보다는 암기에 좀 더 치중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강론이라는 파트가 특정 몇몇 부분, 뭐 예를 들면 수익환원법의 할인율, 환원율 이런 파트를 빼고는 다 암기 사항이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뭐 이런 단계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해될 게 아니잖아요. 비시지계그가 이해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암기의 영역입니다. 이건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시지계급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강론은 사실 좀 암기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암기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암기는 하되 실무 문제를 풀면서 항상 이론 파트를 생각하면서 푸세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거래사례 선정 요건으로 위치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 시점 수정 가능성, 사정 보정 가능성 해서 위물 시사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은 실무 문제 풀 때는 그냥 대충 보고 위치 가깝네, 위물 시사 약간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 문제 푸실 때도 복귀하실 때 위물 시사, 그럼 위치적 유사성의 핵심 포인트가 뭐지? 물적 유사성의 핵심 포인트가 뭐지? 자, 사정 보정 가능성 하면 이제 사정 보정 방법이 뭐지? 약간 이런 거를 한 번씩 떠올리시면서 풀어 주셔야 돼요. 이게 실무랑 이론 강론을 아예 따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특히 이론 강론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속출합니다. 근데 자, 출제위원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까지 기출을 쫙 보면은 총론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나도 총론 파트를 내고 싶은데 낼 데가 없어. 이미 선배 출제위원들이 다 내버렸거든. 그럼 어떻게? 아직 많이 안 나온 강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론도 시험 범위인데 강론 아직 많이 안 나왔거든.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자, 강론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출제위원들의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강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강론은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강론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저 때는 강론이
뭐 되게 뭐 어려운 문제로 나왔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저 때는 이제 거의 뭐 사실상 거의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32회 때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다 이제 총론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런 행운은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론 포기하시면 안 되고 항상 암기를 하시되 재미가 없으니까 실무랑 항상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써보는 것보단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접근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뭐 아침마다 실무 문제 풀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제 실무 100점 막 다 쓰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론은 물론 100점을 완벽하게 다 푸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손목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이 써보는 것보단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목차를 한 번씩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제라고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목차를 잡아보고 저런 식으로도 목차를 잡아보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낫다, 어떤 방법이 내가 쓰기가 좀 더 용이하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서 그 방법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다양하게 잡아보다 보면 문제를 좀 다양하게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총론 혹은 강론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론은 문제를 풀로 언제 써봐요? 라고 하면은 사실 정규 커리큘럼 시간, 기초문제 풀이 시간, 중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1교시 때 문제를 풀거든요. 그때 풀로 쓰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GS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그때 풀로 써주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완벽하게 100점을 풀어주시는 걸 연습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다년차가 아닌 이상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초시생 아니면 2년차 아닐 거예요. 그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커리큘럼이랑 GS 때 쓰는 걸로 만족을 하시고 그 외에 혼자 자습을 할 때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를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 연습. 아까 말한 대로 자, 몇 번부터 풀지 이런 게 이제 스킬이에요. 이런 거랑 또 물음에서 어떤 부분을 대충 쓰고 어떤 부분을 좀 완벽하게 쓸까 이런 것도 계속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많이 쓰고 이 부분은 쓰긴 쓰되 좀 적게 써야겠다 이런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풀이 스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100분 내 100점을 누가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더 완벽하게 풀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못 써도 돼. 그냥 내가 쟤보다 조금만 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스킬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런 문제풀이 스킬은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지금 실무 공부 많이 하실 테니까 실무로 예를 들면 자, 40점짜리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볼륨이 너무 커. 이거는 진짜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설상가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시점 수정치 계산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 이거 시점 수정치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그냥 계산기 치다가 하루가 끝날 것 같아. 그러면은 과감하게 시점 수정치 1.000으로 하고 넘어가자.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시점 수정치에 대한 배점은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다 못 푼다.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스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조금 잔인하기는 한데 동차생과 유예생의 공부법은 다릅니다. 사실 유예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왜냐면 유예생은 1차를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4월에 1차가 있고 보통 7월에 2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차에 대한 뭐랄까 뭐 대학교든 뭐 중개사를 공부하면서도 어느 정도 선행 학습이 되신 분들이다 라고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정도는 1차에 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유예생분들은 1차 동차생들보다 3개월은 일단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뭐 하다가 보니 나는 9월부터 4월까지 1차만 했어. 그러면 4월 끝나고 5, 6, 4, 5, 6, 3개월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무 이론 법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박을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실무 같은 경우에 나는 도시정비 파트를 버려야겠다. 이론의 경우에 나는 강론 파트는 버려야겠다. 법규 나는 뭐 행정법 중에서도 어느 파트는 버려야겠다. 이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차생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1차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포기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동차생분들은.
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극소수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분이라고 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특정 파트 뭐 예를 들면 최유효 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 이분들은 3달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암기만 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최유효 이용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해에 기반한 답안 작성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외운 거 막 쓰시는 이런 식의 전술을 짜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유예생은 이분들에 비하면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해도 열심히 하고 암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는 유예생분들은 나 도시정비 파트 잘 모르겠는데 버려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예생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잡아두셔야 거기가 나왔을 때 동차생분들을 누르고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차생분들과 유예생분들은 남은 기간 뭐 그런 걸 정확하게 고려를 해서 좀 효율적인 학습을 잘 선택해 주세요. 유예생분들은 버리는 거 없이 다 가져가는 걸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시기별로 공부하는 법을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기본 강의 때는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 밀리지 않기, 그리고 복습을 위한 교재 정도, 그쵸? 그냥 밀리지 말고 듣기만이라도 해주세요. 듣고 그냥 아침에 화장실 가서 신문 읽는 거 대신에 막 화장실 가서 인스타 보고 뭐 요즘 막 스레드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냥 교재 한 번씩 읽고 나와주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7월 기초 문풀부터 기본 암기는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써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암기보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부류야.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암기를 안 하고 일단 이해에 좀 더 집중을 하겠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당장 암기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를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해와 암기는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최유효 이용의 단어의 정의조차 뭔지 모르는데 최유효 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일단 단어를 암기를 해야 그 영어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일단 뭐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겠어 하면서 단어는 안 해. 애플이 사과인 거조차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제가 모든 걸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의 정도만 정확하게 외워달라라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시장이란 뭐다, 최유효 이용이란 뭐다, 감정평가란 뭐다 정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도 모르면 그거는 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합격할 생각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부터 요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 동차생과 유예생은 좀 다르다고 했죠. 유예생은 이때부터 폭발적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동차생은 난 뭘 해요? 1차 준비하셔야죠. 본인이 1차 몇 과목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이 없다라고 하시면 1차 하셔야 돼요. 9월부터 천천히 1차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1차 난이도도 너무 어려워져서 1차 만만히 보시다간 그냥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1차 3개월 만에 붙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에서 그 민법을 이미 공부를 하기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월하게 합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난이도가 좀 낮았습니다. 요즘 막 회계경제 엄청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경영경제학과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철학과다 이러시면은 아무 기초 베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9월부터 1차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예생분들은 이때부터 동차생분들을 따돌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유예생은 유예생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때부터 나만의 목차, 이때 기초문 풀 때는 아직 정확하게 목차를 못 잡다 보니까 강사의 목차를 많이 참고하시겠지만 중급 문제 풀이 때부터는 나만의 목차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벽한 나만의 목차라기보다는 김원규라는 사람이 1, 2, 3, 4라는 목차를 잡았어. 그럼 아예 새로운 A, B, C, D 목차가 아니라 1, 2, C, D 뭐 요 정도, 아니면 1, 2, C, 4 약간 요 정도, 하나 정도만 변형하는 그 정도의 나만의 목차만 잡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9월
중급 문제풀이가 끝나면 11월 정규 커리큘럼의 마지막 시기인 11월 기출 문풀 때는 자, 문제 난이도별, 배점별 문제풀이 테크닉을 연습해 주시는 거고요. 몇 점짜리를 언제 풀어야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나만의 목차를 정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와 다른 내가 쓰기 쉬운 목차를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범위가 넓긴 하지만 하다 보면 얼추 이제 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유효 유용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는 일단 1, 2, 3 이런 목차는 잡고 시작한다.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나만의 목차를 정형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문제 분석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 풀 때까지 이렇게 쫙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한 해 2025년이 끝난다 라고 하면 2026년부터는 토요일마다 GS에 참가하셔서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본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본인의 암기사항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커리큘럼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 맞죠? 다음 주에 이제 2차 시험이 있는데 35기 맞죠? 이제 2차 시험이 있는데 그분들 끝나고 36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6기 2차 시험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차례니까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정규 커리큘럼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